자, 그러면 한번 심청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다 판서해놨죠? 사실 되게 슬픈 사연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를 끄고서 내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심청전의 이제 특징들이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심청전은 고전 소설 중에 판소리계 소설이죠. 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판소리 사설과 판소리계 소설은 다른 거예요.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심청이 점점 이렇게 해서 나오고 뭐 신봉사 점점 이렇게 나오는 구조 있죠. 그걸 판소리 사설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소설로 만든 게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공연 문학을 공연으로 되어 있는 걸 이걸 소설로 쓰다 보니까 이제 대화에서의 특이점이나 약간 여러 가지 그 공연에 있는 내용들이 글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이건 다 아시겠죠?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인물의 심리, 인물의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해주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판소리 소설뿐 아니라 고전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은 편집자의 논평과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는 건데 이건 고전 소설에서 다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소설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요 특징이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자, 요거 찾는 거 분명히 문제에 나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체가 운문과 산문에 결합되는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문체적 특징인데요. 자, 이 문체적 특징이 운문과 산문이 결합된 형태. 그걸 우리가 율문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공연이잖아요. 근데 판소리 사설, 그러니까 이 공연의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노래, 그 다음에 안일이, 이건 대사, 그리고 발림이라고 해서 몸짓이나 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소설로 옮기다 보니까 그 창 부분도 이게 대화로, 소설에서 대화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이 노래잖아. 노래니까 운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운율이 들어가는 부분이 운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게다가 이 작품은 중간에 자, 이 시가 삽입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의 삽입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산문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앞날에 대한 암시 그리고 정서를 굉장히 고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정서를 고조시키고 앞날에 대한 암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문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도 한다. 자, 이거 꼭 적어두세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건 시삽입의 효과예요. 여기다 좀 적을까요? 자, 이 중간에 이 심청전 같은 경우에도 시삽입이 되어 있는데 시삽입의 효과가 첫 번째는 자, 산문의 자, 단조로움을 극복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정서를 조금 더 정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앞날에 대한 암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삽입의 효과가 있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공연을 소설로 만들다 보니까 구어적인 특징이 드러나는데 선생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고전 소설들은 이게 글로 쓰는 문어체와 일상에서 말하는 구어체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판소리계 소설들은 공연을 소설로 만들다 보니까 구어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더라. 이것도 공연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풍자와 해악. 여러분들 공연 보려면 어때요? 조금 재밌고 웃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풍자와 해악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심청전에서는 이 발췌된 부분에는 풍자와 해악이 없어요. 근데 원래 전체 작품에만 이 풍자와 해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발췌된 부분에는 없다. 이 부분에는 없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다음에 양반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특징으로 맞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하면 맞는 거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이 발췌된 부분을 딱 주고선 여기 풍자와 해악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러면 올바른 말이 아닌데, 이게 갈래에 대한 질문이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갈래에 대한 질문이면 맞고, 이와 같은 갈래, 위와 같은 작품, 이러면 맞는 건데, 위 작품에, 이렇게 하면 위 발췌된 부분에, 이거는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반과 평민의 이 언어가 다 드러납니다. 자, 양반과 평민의 언어가 모두 등장을 하더라. 자, 이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건 판소리 소설의 특징이에요. 자, 양반과 평민의 언어가 다 드러난다는 건 양반들이 쓰는 한자, 그리고 고사, 그리고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부분은 양반의 언어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속어나 약간 평민들의 약간 애환을 표현한 말들은 이제 평민들의 언어, 이 둘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공연 문학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공연 문학의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게 고전 소설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특히 판소리 소설에서는 대부분 다 이 근원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판소리라고 하는 공연을 만들 때 얘네들이 그냥 딱 그걸 누군가가 딱 창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화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연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원설화들이 있는데, 자, 심청전은 인신공의설화, 그 다음에 맹인계한설화, 효녀지은설화, 연기설화 등등이 배경 근원설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설화도 혹시 모르니까 암기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특징은요, 적층문학적 특징을 갖는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이본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전이 하나가 아니라 조금 내용이, 그러니까 큰 줄기는 같은데 약간 내용이 다른 작품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공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는 게, 야, 사람마다 공연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걸 들은 학생이 이게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해준 거야. 근데 엄마도 그 얘기 들으니까 재밌어서 엄마 친구분한테 또 얘기를 해준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다 보면 결국에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완전히 똑같을까요? 달라지겠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층문학이고 이본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과서에 발췌된 부분은 경판본이에요. 경판본과 완판본이 있다고 치면, 완판본은 보통 전주, 남쪽 지방에서 많이 남쪽 지방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고요. 경판본은 이 한양, 서울 쪽에서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 둘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가 달라지냐면, 경판본에서는 여기 신봉사 있잖아요. 신봉사가 굉장히 유교적이고 굉장히 그 딸에 대한 이런 되게 애틋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완판본은 이 신봉사가 되게 세속적인 인물에서, 여러분들 뺑덕어멈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알고 있나요? 뺑덕어멈이 등장하는 그 판입니다. 그래서 완판본은 그래서 조금 이 신봉사가 여자도 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돈도 좀 밝히고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한심한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경판본을 배우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주인공의 성격인데, 주인공들의 성격은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평면적인 인물은 성격이 되게 일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청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효를 되게 행하는 그런 되게 아주 착한 아이로 태어나서 저 마지막 결말까지도 되게 착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일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인물들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이 평면적인 인물의 반대말은 입체적 인물입니다. 자,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인데,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평면적 인물이에요.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입니다. 어떤 한 계층을 대표하는데, 심청이는 가난한 양반,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없이 자란 딸, 약간 이런 식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으로 보면, 자,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고요. 심청이가 태어나서 심청이의 인생을 중심으로 이 구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일대기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화적 구성을 갖고 있다, 혹은 비현실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청이가 그 공양미 300석에 공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쵸? 비현실적인 요소죠. 근데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화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것도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빠졌는데, 거기에 뭐 또 누구에게 발견이 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옥황상제를 만나게 돼서 다시 중국의 황제의 부인이 되고 막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뭔가 개연성이나 필연성이 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그러다 얘를 만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쵸? 우연성.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징은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인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고 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의 특징이고 선생님이 심청전과 약간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심청전에서 나올 수 있는 특징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편집자의 논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교과서에서 보시면 자, 편집자의 논평에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자, 이 부분 찾으셨나요? 자, 이게 지금 꿈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쵸? 자, 꿈 나오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이게 부자간이라서 꿈에 미리 보여준 것 같아. 보여준 거야. 라고 해서 서술자가 독자한테 직접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이 서술자의 그 논평이고요. 또 서술자의 논평이 뭐가 있냐면, 이게 보통 맨 끝에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자, 이게 맨 뒷부분에 자, 이별하는 장면에서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자, 이렇게 생긴 것도 편집자의 논평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교과서에 그리고 잘 체크를 해두셨을 테니까 일단 편집자의 논평 부분은 잘 찾아서 아, 얘가 이게 이제 서술자가 우리 독자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구나. 자, 그 부분을 찾는 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율문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율문체 부분은 자, 이게 신봉사가 이게 그 신청이가 자기가 자기 몸을 바쳐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율문체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나타나는 율문체에서 이 심청전에서 나타나는 운율을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사음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음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봐.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너희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일의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찬말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네 덩어리로 계속 읽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음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문체고요. 게다가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복법도 이용해서 반복법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반복법도 율문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적어두셨으니까 지우고 할게요. 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율문체가 나왔으면 자, 또 뭐가 있느냐? 이게 평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의 가 공존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뭐냐면 7년 대한 사궁지수 이런 단어 사용하죠. 그렇죠? 이거 한자어잖아요. 이 한자어를 사용한 것은 양반의 언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양반의 언어가 예를 들면 사궁지수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말들 나오면 자, 사궁지수가 무슨 뜻이죠? 호랩이란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자식 없는 늙은이 같은 호라비. 자, 호라비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 정확한 뜻은 자, 네 가지 딱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오는 처지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뜻인데 늙은 호라비, 늙은 과부,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 그러니까 외로운 처지에 있는, 그쵸? 자, 외로운 처지에 있는 그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호라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궁은 호라비, 늙은 과부,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 이 넷인데 그 중에 으뜸인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반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꿈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 꿈이 나오죠. 그쵸? 자, 여기 꿈이 나오는데 이 꿈에 어떤 꿈이냐면 자, 이상 내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라고 하는 그 꿈이 있어요. 자, 이건 신봉사의 꿈이죠. 자, 요 꿈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자, 꿈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는 앞날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쵸? 자, 암시하는 효과가 있는데, 자, 앞날을 암시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심청이 떠난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청이 결말에서 되게 크게 잘 되잖아요. 그쵸? 결말에서 해피해진다. 자, 요런 특징, 이거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심청의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은 심청의 죽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심청이 떠난다 또는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꿈의 의미를 좋게 해석하는데 심청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심청의 마음이나 또는 상황을 더욱 슬프게 하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앞날을 암시하는 효과와 그 당시 상황의 비극성을 더 강화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앞날을 암시하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떠나고 거기서 죽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결말이 해피엔드. 왜냐면 가마를 타고 떠난다잖아요. 그죠? 그냥 큰 수레를 타고 떠난다잖아요. 그래서 잘 될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로 볼 때는 신봉사의 꿈이 황후가, 얘가 이제 심청이가 나중에 중국 황후가 되니까, 자, 이건 복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이거를 복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쵸? 자, 이 복선. 그래서, 복선으로서의 효과,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 얘 얘 사상적 배경이 있어요. 그죠? 자, 사상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자, 사상적 배경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불교는 여기에 딱 등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맨 앞부분에 이제 그 되게 영험한 승려를 만나서 공양미 300석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에는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부처님의 신통함, 그래서 신통한 효과, 신통함 때문에 불교적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유교적인 특성도 드러나죠? 뭘까요? 이게 효잖아요, 효. 그쵸? 세 번째는, 자, 도교적 사상도 드러나요. 도교적 사상은 뭐냐면, 일단 여기 옥황상제와 용왕.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용왕. 그리고 선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민간신앙입니다. 민간신앙인데 이게 재물을 바쳐서 애군을 물리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민간신앙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만 더 한다면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요. 운명론적 세계관인데, 자, 운명론적 세계관이 어디서 등장을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운명론적 세계관은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장승상택 부인과 얘기를 할 때, 이건 어차피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쩌야 하겠어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 천명이라는 말이 나온다거나 운명이라는 거나 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책에다가 잘 체크하셔서 이거 다 찾아서 체크해 두세요. 자, 그리고 얘네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신봉사의 말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그 판소리 소설의 특징인데,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확장적 문체인데, 자, 확장적 문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확장적 문체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또는 열거하거나, 그러니까 평소 내가 해야 되는 말보다 훨씬 더 길게 늘려서 이야기하는 방법이야. 길게 늘려서 이야기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데, 확장적 문체가 어디서 등장을 하는 거냐면 신봉사의 말, 참말이냐 참말, 이거 이게 웬 말인 거, 못가리라 네가 날 들어붙지도 않고 막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약간 뭔가 되게 좀 길게 쭉 이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게 확장적 문체가 드러난다라는 거. 또 그 대화 부분에선 또 나올 수 있는 게 요약적 제시도 등장을 해요. 요약적 제시가 뭐냐면, 자, 신청이가 태어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봉사의 말에서 신봉사가 신청이를 기른 과정, 그리고 엄마가 죽은 거, 막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일에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채 한 마리 해가면서 동냥젓 얻어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요약적 제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반복하고 열거하기 때문에 확장적 문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확장적 문체는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또는 과장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장승상댁 부인과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장승상댁 부인이 굉장히 재벌 아줌마냐, 그래서 돈을 내가 내줄 테니까 다 해라, 치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신청이가 하는 말이, 자 내가 효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의 이런 정성으로 이 쌀이 생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신청의 성격이 드러나는 말인데, 내가 만약에 이걸 지금 취소하면 저 뱃사람들이 지금 다 약속해가지고 이게 돈도 준비하고 다 쌀도 준비하고 이랬을 텐데 그 사람들의 입장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어기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다. 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고, 결국엔 이게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운명이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나의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러나 있다. 자, 요렇게 정리해두세요.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승상댁 부인과의 대화 부분에서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삽입이 등장하는데 시삽입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삽입의 효과는요, 총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서를 고조시킨다. 자, 선생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가 말도 잘 안 나오고 좀 졸리고, 자, 이게 뭐 글씨도 잘 평소보다 좀 더 못 쓰고 그러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그래도 이 내용은 안 빠뜨릴 테니까. 자, 정서가 고조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시가 삽입되면 산문의 단조로움을 좀 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산문의 단조로움을 극복한다. 그래서 산문으로 읽다가 이렇게 시가 딱 등장하면 뭔가 이렇게 좀 음악같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앞날을 암시하는 효과가 원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앞날을 암시하는 효과라기보단 얘는 그냥 앞으로 벌어질 일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춘향이의 시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자, 거기다가 뭐라고 체크하셔야 되냐? 인생무상이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자, 꿈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랴마는, 그러니까 인생이 무상한 것이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크게 슬퍼할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뜻이죠. 세상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그러니까 가장 슬픈 곳이 있는데 그것은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영원한 이별이란 뜻이고, 풀 돋는 강남은 자, 이 세상 혹은 이승을 뜻하는 말이죠. 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심청이는 돌아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다가 밑줄 치시고 실제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장승상댁 부인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자, 이 비바람은 자, 운명입니다. 죽음의 운명. 그래서 죽게 되는 시련 또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에 날려서 네 집 문에 떨어지나 라고 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꽃이 심청일 뜻하는 것이고, 날려서 네 집 문에 떨어지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 집 문에 떨어지나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게 되는 거죠. 그쵸? 지금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거, 또는 다른 집으로 간다는 뜻인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네 집으로 가죠. 황제의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앞날을 암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귀양살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또 몇 줄 치시고 인간의 귀양살이가 이 인간 세상의 인생,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원래 이 신청이는 원래 하늘계의 사람인데 인간계로 귀양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귀양살이를 하늘이 정하셔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 원래 얘는 선녀여서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뭔가 잘못하여서 얘를 인간 세상으로 보냈다, 이런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귀양살이를 하늘이 정하셔서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인간, 이 하늘에서 정한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늘이 정하셔서에다가 몇 줄 주시고 운명, 그래서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별이 발생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심청이가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니, 그래서 아비와 자식의 정이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부분을 조금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부분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편집자전 논평 꼭 잘 찾으시고요. 자, 여기에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 부분을 가보세요. 부자간의 천륜을 끊고 싶어 끈싸우며 죽고 싶어 죽겠으니까마는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그 부분에다가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또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긴 감정이입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자, 감정이입인데, 자, 여기서 감정이입 부분에서 보면은, 자,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물 소리가 흐느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거기서 이 감정이입의 소재들만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청산. 자, 청산. 그 다음에 강물 하나 뭐 더 있죠. 꽃, 막 이런 것들 막 있어요. 막 많잖아요. 그치? 꽃, 버들가지, 복사꽃, 새 중에 꾀꼬리와 두견,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의인화되기도 했고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화도 되었고 의인화해서 얘를 감정을 이입했죠. 자, 이 부분으로서 자기의 슬픔의 감정을, 이별의 슬픔의 감정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 이웃집 아이들, 아무개네 큰아가야 하면서 이제 너 누구랑 놀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건 여기서 아무개네 큰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심청이와 대비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울 거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향을 떠난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을, 대조되는 처지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조금 더 슬픔을 극대화하였다. 자, 요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만 따져보면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의 이 고전소설의 특징, 특히나 심청전의 특징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내용 부분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겁니다. 자, 그럼 심청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